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어젯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협조 공문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도 있었는데요. 최 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에 대해서 당부했는데요. 글쎄요,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지시를 내리면 오히려 충돌 가능성만 더 높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지 마라. 이 한마디를 최상목 대행은 끝내 하지 못하네요. 1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조선시대에 길몽을 매매한 문서가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건조주의보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데요. 우리 지역은 지난 2020년 4월 안동시 풍천면과 서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2,7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1,944헥타르가 소실된 적이 있었죠. 산불은 특히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금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산불 위험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죠, 요즘이.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지역의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달 13일 날 발령된 건조주의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의 위험 또한 매우 높은데요. 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서는 지난달 강수량이 17.3mm로 이는 평년 강수량인 108mm에 비교하면 한 16% 수준에 불과하고요. 지난달 한 달 동안 17mm가 왔다고요? 예. 채 2cm가 안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부권도 사정은 비슷한 수준인데 이따금씩 이제 눈은 내리고 있는데 겨울 가뭄 해갈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도내 시군에서 산불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는 의성군 안개면, 안정리, 해망산에서
6시간의 시차를 두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산림당국은 방화와 실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고요. 예.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안동시 남우면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영천과 성주 등 경북 도내 곳곳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아주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양승진 기자님, 그 전화기 조금만 좀 떼고 말씀해 주시면은 좀 또렷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네. 튀는 소리가 좀 나세요. 자, 경북에서는 정말 산불 발생이 잦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 울진 산불, 그거 아마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산불이 경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장 25,200여 개에 달하는 산림 17,994헥타르가 소실이 됐는데요. 예. 산림 소실은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이 발생했던 2022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다행히 울진 산불 이후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산불 방지 노력 덕분에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6건, 32건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예. 피해 면적도 2023년에는 583헥타르, 지난해에는 12헥타르로 크게 줄었습니다. 아, 지난해 12헥타르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오, 아주 많이 줄었군요. 아, 근데 그 울진 산불, 아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좀 끔찍한데, 이게 지금 피해 면적이 아까 14,000헥타르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14,000헥타르면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인지. 축구장으로 따지면, 예. 축구장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따지면. 축구장이 0.7헥타르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 축구장 하나가 0.714헥타르니까 뭐 14,000헥타르 같으면 아이고, 축구장 한 참. 2만 개 정도는 2만. 채웠다고. 네. 200개도 그리고- 아니고 2,000개도 아니고 2만 개 축구장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울진 산불. 산불은 뭐 언제나 아무런 예고 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 면적이 경북은 이제 전체 면적이 70%가 산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산불의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545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예. 근데 산림이 4,2헥타르가 소실이 됐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연평균 85건의 산불이 발생을 해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산림 2,100헥타르가 소실됐을 정도로 산불 발생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그 미국의 LA 거기 산불 엄청 그렇죠. 나잖아요. 지금 뭐 계속 번지고 있는데 아우 정말 끔찍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겠고. 자, 산불이 이제 1월부터 4월, 이게 꼭 봄이 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도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보니까.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총 218건인데 이 중에서 44건이 2월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36건이 3월, 1월에는 34건, 4월에는 33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매년 1월부터 4월에 연간 전체 발생하는 산불의 65% 이상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예.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2022년 당시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연간 전체 산불 발생의 80%가 넘는 9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축구장 19,800여 개 정도를 태웠던 울진 산불은 2022년 3월 3일에 발생해서 열흘 만에 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해에는 2022년에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경북 지역 곳곳에서 5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당국, 지자체, 소방당국이 초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악몽의 2022년이었군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다행히 2024년, 작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확 줄어서 12헥타르 정도밖에 안 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역시 최첨단 장비 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각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경상북도는 국비와 시군 예산을 포함해서 총 643억 8,100만 원의 산불 예방과 진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진화의 가장 큰 핵심은 최첨단 장비, 그중에서도 진화 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상북도는 올해 임차 헬기 포함
총 34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감시원 등에서 총 3,600여 명이 물 샐 틈 없는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진 산불 이후 이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 특수 대응단도 봉화에 신설을 했습니다. 예. 또 시군별 산불 감시 카메라와 도내 산불 상황실을 연계하는 정보통신 플랫폼도 이제 구축을 했는데 도내 186개 산불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과 연계를 한 24시간 감시 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 예. 헬기, 카메라 영상 등도 활용을 해서 산불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구미와 고령에도 산불 대응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정말 말 그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산불은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진화를 위해서는 이제 불이 난 곳에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자, 결국 진화 헬기만큼 중요한 축이 바로 또 하나가 임도 아니겠습니까? 임도. 예. 네, 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진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이라는 특성상 야간에는 조종사의 시야 제한 등 이유로 진화 헬기 투입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임도가 구비되어 있으면 진화 인력이나 장비의 이동, 접근도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임도의 중요성은 이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 증명이 됐는데 당시에 강풍을 타고 불길이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약 500m 앞까지 이제 불길이 접근을 했었는데 예. 이때 임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 산림청이 2020년부터 이곳에다가 40km 길이로 이제 임도를 조성을 해뒀는데 그 덕분에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요. 예. 이 임도의 폭이 5m 정도 조성이 돼 있었는데 진화 차량 2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기 때문에 예. 효율성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었군요. 그러니까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고 설명 주셨는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금강송 군락지 거기 맞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당시에 임도가 없던 다른 산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금강송 군락지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당시 산불 진화대가 이제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예. 이곳에는 이제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가 한 8만 5천여 그루가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제 산림당국은 군락지 인근 임도에다가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고 산불 발생에 대응하는 훈련도 해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임도 내에 6,000리터 용량의 치수장이 설치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방용수 공급이 가능했던 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강송 군락지는 전체 면적 3,700헥타르 중에서 6% 수준인 220헥타르 정도만 소실됐고요. 반면에 이곳과 인접한 울진의 응봉산이라고 있는데 예. 이곳에서는 험한 산세로 인해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산림 3,130헥타르 가운데 85% 수준인 2,64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85%가 탔으면 뭐 다 탄 거네요. 거의 다 그렇죠. 타고. 그러니까 임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었고 마침 또 그 6,000리터 용량의 취수장이 또 있었군요. 네. 예, 임도 내에.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임도의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산림청은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임도 약 3,300km를 확충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렇게 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산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에는 임도시설이 한 2,800km 정도가 있는데 예.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한 700km 정도를 이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산주들의 동의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33만 1천여 명의 산주가 있고요. 이들이 산림 91만 헥타르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전체 산림이 한 13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91만 헥타르 같으면 약 한 70% 수준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산주들 가운데 80% 이상이 보유 산림이 3헥타르 미만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관련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산주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등을 이유로 산주들이 이제 임도 설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산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산주라면 이렇게 임도를 설치해주면 그것도 이거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불도 좀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들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임도 설치하는 데 대해서 환경 파괴라는 그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 예천에 산사태 많이 났을 때 그 산사태의 한 원인이 임도가 아니었냐, 그런 분석도 있었던 그런 기억도 좀 나네요. 결국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일 것 같거든요. 예. 환경단체가 봤을 때는 임도 설치로 인해서 말씀하신 산사태 유발 그리고 산림 생태계나 자연환경 파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이제 뭐 산림당국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또한 산림 생태계나 자연환경 파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도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뭐 노선의 선양이나 경사 이런 것들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생태계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뭐 임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합당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무리한 보상 요구 등은 오히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들도 산주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가 이렇게 쫙 나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좋을 그렇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좋은 꿈 꾸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길몽에 대한 바람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최근 조선시대에 길몽 매매 문서가 발견돼서 화제죠. 한국국학진흥원 이세롬 전임연구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세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세로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 조선시대 길목 매매 문서가 나왔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게 지난주인가요? 저도 뉴스를 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꿈을 사고 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문서로까지 그 옛날에 작성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이런 문서가 나온 건 이번에 최초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료 발굴이 갖는 의미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시대에도 좋은 꿈을 사고 파는 건 익숙한 모습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구두로 사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지 네. 이제 문서로까지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매매 문서란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보통 토지나 집 등 흔히 재산이라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매매하고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꿈을 매매하는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은 이걸 실제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 문서를.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누구에게 뭐 이 꿈을 얼마에 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예, 꿈에 이제 파는 사람이 누구에게 팔지가 가장 먼저 나오고, 어떤 꿈을 꿔서 이런 내용으로 팔겠다. 그다음에 그 뒤에 뭐 증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매매 문서 형식을 갖춘 형태로. 그 안에 이제 꿈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누가 네. 누구에게 얼마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문서. 이게 혹시 한 장이었나요? 아니면 뭐 몇 장 이렇게 됐나요? 이게 낱장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장으로 한 장. 네. 자, 우선 뒤에서 좀 더 여쭤보고 길목 문서의 그 발굴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저희 한국국가진흥원에서는 그 65만여 점의 기탁 자료를 관리하고 그에 대한 기초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러한 자료들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상세하게 기탁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포함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꿈을 매매한다는 이런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꿈 매매 문서가 모두 2점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첫 번째 그 매매 문서를 보니까 좀 어렵네요. 순천 박씨 충정공파 운경정사 기탁자료에서 나왔다. 하는데 이 첫 번째 문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1814년 2월에 그 대구에 살고 있던 박기성이라는 사람이 그 청룡과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요. 밤을 뒤면은 그 친척 동생 방용혁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이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그 친척 동생에게 꿈을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은 7,000냥에 팔기로 했는데 대금은 과거 급제 후 관직에 오르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요? 관직에 오르면 지급하는 그 조건으로 관직에서 떨어지면 지급 안 하고. 네. 그런 조건을. 이 꿈이 1,000냥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네. 1,000냥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안 오는데. 꽤 큰 금액이죠, 이게. 그렇죠. 지금도 뭐 한 7천만 원 정도가 아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돈으로 7천만 원이요? 이야, 네. 정말. 과거 좀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군요. 그러니까 청룡과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 이거를 이제 1,000냥에 팔았다. 근데 이거 관직에 못 오르면서 이제 흐지부지 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서였고.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서는 보니까 진주 강씨 법전 문중에 도운 공파가 기탁한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1840년 2월 22일에 봉화에 살고 있던 그 진주 강씨 문중에 여자 하인 신씨가 청룡과 황룡 두 마리가 나오는 꿈을 꾸고. 이거 똑같네요, 이것도? 네, 청룡과 황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제 집주인의 친척 동생인 강만이란 사람에게
이제 청색, 홍색, 백색, 삼색실을 받고 판다는 내용입니다. 아, 이건 또 삼색실, 청색, 홍색, 백색, 삼색실을 받고 판다. 이거는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게요. 좀 차이가 가격 차이가 아까 저거는 뭐 1,000장에 판다 그랬고, 이거는 삼색실만 받고. 그래서 이건 직접 이제 대금을 바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바로 받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문서는 1814년 대구, 두 번째는 1840년 봉화, 이렇게, 이런,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제 이번에 발견이 됐다는 건데, 이 하인이 꾼 꿈을 집주인의 친척 동생이 샀던 이렇게 두 번째 매매 문서인데, 실제 우리 조상들은 꿈을 사고 파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좋은 꿈 꿨으니까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태몽 대신 꺼져서 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전에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문헌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알려진 그 길몽을 언니에게 비단치마 한 벌을 주고 사서 이제 김추추의 왕비가 낸 무늬매몽 설화 같은 경우도 있고, 옛날 이제 야당가 같은 문헌 기록에도 꿈을 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과거에도 꿈을 사고 파는 일이 좀 친숙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발굴된 꿈 매매 문서 이 두 경우 모두 청룡과 황룡이 등장하는데, 용꿈은 지위 상승을 암시하는 그런 길몽이라고요? 네. 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용이 약간 신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범하거나 상서로운 일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체로 용꿈은 길몽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첫 번째 이제 문서에서 나온 그런 승천의 꿈이 대체로 명예나 출세, 이런 사회적 지위를 상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 이게 명예나 출세, 뭐 이런 거,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의미한다. 그리고 왜 흔히 얘기하는 그 돼지 꿈, 이건 뭐 재물 관련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용 꿈이 좋은 거예요? 돼지 꿈이 좋은 거예요? 글쎄요, 그 꿈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우문이었고요. 올해가 이제 푸른 뱀의 해잖아요. 뱀 꿈은 어떻습니까? 뱀 꿈도 길몽일까요? 그 뱀이 원래는 좀 나쁜 기운을 날려버리고 지혜와 변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푸른 뱀도 지혜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꿈이나 해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큰 뱀이 약간 용왕이랑 비슷할 정도로 이제 구렁이나 큰 뱀이 나오는 꿈은 태몽인 경우도 좀 있고, 대체로 길몽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이었던 천진기 관장, 이거 뱀의 해를 맞아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뱀 꿈이 좋은 꿈이래요. 관장님 말씀이. 그래서 아주 길몽이라고, 돼지 꿈 못지않게 좋은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 꿈 매매 문서가 종가에서 기탁한 자료에서 나왔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런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된 연구 올해도 뭐 계속 쭉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매년 자료들이 기탁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좀 대중에게 좀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하고 소개하고 의미와 가치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세롬 전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죠. 박규환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요즘 뭐 우리 민생 경제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네. 빨리 좀 전국이 안정이 돼야 이런 게 좀 하나하나 풀릴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이제 두 번째 집행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일쯤이란 얘기도 나오고, 모레 글피, 어쨌든 뭐 이번 주에는 집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전망이 있는데, 자,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뭐 내일 혹은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안에는 집행이 이루어질 거다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집행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겠죠. 뭐, 말씀하셨듯이 국정이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특히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국제사회도 한국이 이제는 제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구나. 한국의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겠구나. 이걸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사실 우리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요.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영장 집행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내란이 종식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공수처나 경찰에서 1차 집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번엔 반드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빨리 집행해 주기를 바라죠.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난 12월 3일부터 쭉 보면 내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이게 떨어진 사건입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 내란을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이런 체포 영장에도 불응하고 꼭꼭 숨어 있는 이런 모습, 이게 국격이 얼마나 지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지. 내란이 일어났으면 사실은 바로 내란 수괴는 물론이고 내란 관련 세력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수사 처벌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이런 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같이 어떤 외교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건 역지사지해봐도 우리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최상목 대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도 뭐 밝힌 거 보니까 이 집행 과정에서 뭐 무력 충돌이나 뭐 인명피해 이런 게 뭐 없어야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런 얘기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직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너무 강건호 불구경하듯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 하듯이 두 기관 사이에 잘 협의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본인이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두 기관 사이에 유혈 충돌이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그 두 기관을 지휘하는 권한을 최상목 씨한테 준 건데 지금 그런 권한은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중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호처를 편드는 거고 윤석열을 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립을 가장해서 마치 본인은 불편부당한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잘 해결해봐라. 또 때에 따라서는 여야가 합의해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저는 이 행동은 철저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해하는데 사실은 곁에서 일조하고 있다.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거 최상목 대행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행의 이런 모습은 이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건 뭐 국민들 다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 빨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자 이제 경호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네. 자 경호처 하면 제일 수장이 이제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있고. 뭐 이거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그 밑에 김성훈 차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이고 최근에 또 뉴스에 나온 게 그 밑에 이제 김신 가족부장 뭐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인데 지금 제일 1번인 박종준 처장은 그만뒀고요. 지금 벌써 경찰 출석도 3번인가 했고 이진하 경비본부장 여기도 이제 출석을 했고 그럼 나머지 3명 여기가 이제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 여기 이제 넘버 2고 그 밑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있고 그 밑에 김신 가족부장 이렇게 3명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그런 경호처 내부 이 모습인데, 자 한편으로는 이런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경호처 내부 대부분의 뭐 경호관들, 경호원들은 좀 분열하는 모습, 동요하는 모습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잖아요. 이걸 윤석열과 지금 말씀하신 지금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수뇌부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실 내부 반발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뭐 우리 헌법 제7조 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말 이 정신에 충실한 그리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이라면요. 윤석열, 김건희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부추기고 지시하는 이런 막가파 공무원들의 부당한 명령,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좀 자연스럽다. 그리고 저는 이참에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그런 상식적이고 우리 양심적인 공무원분들께서 이 바른 길, 정도를 계속 좀 꿋꿋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이제 경호처 내부 이제 간부들 회의가 있었나 봐요. 이 간부 회의에서 그 강성인 김성훈 차장이 뭐 권총뿐만 아니라 중화기 뭐 이런 것까지 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강성 얘기를 하자. 듣고 있던 그 밑에 간부가 있었나 보네요. 뭐 부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무력 충돌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김성훈 차장 사퇴를 요구했던 그런 간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간부를 또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또 전해지네요. 이 김성훈 차장이 지금 현재 그 며칠 전 사직한 박정준 차장 직무 대행하고 있죠. 뭐 말씀하셨듯이 그 무력 사용 지시했는데 그 반발한 간부가요.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경호처 조직과 직원을 지금 당신이 볼모로 삼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리고 사퇴하라 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김성훈 차장 그 밖에도 뭐 내부 게시판에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이 영장 집행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불법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거 삭제 지시하고 또 뭐 경찰 소환도 지금 여러 차례 불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 막가파식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가 본데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거 정말 이런 사람 사실은 아까 우리 최상목 대행 얘기했지만 최상목 대행이 이런 사람들을 바로 파면해야 되거든요. 내지는 적어도 직무에서 바로 배제하거나 아니면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라 지시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제2의 내란이잖아요. 이런
총기 무력 사용 지시하는 행위는 그래서 이거 정말 최상목 대행이 이건 바로 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공권력을 향해서 권총을 휘두르고 중화기를 준비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이 뒤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당혹스러운 건 윤 대통령이 최근 그 관저에서 이 경호처 간부들 불러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뭐 기관단총 얘기도 했고 무기 사용하라고 총을 못 쓰면 칼이라도 휘둘러라 뭐 그런 주문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요, 이건 정말 뭐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게 여기 진짜 이 방송에서 정말 욕을 할 수도 없고. 좀 참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내란 넘어서 내전을 좀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한 몸 지키려고 이렇게 수많은 경호처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정도면요, 내전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자, 내일이 벌써 그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인데 여기 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사실은 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임하겠다, 뭐 수사도 받겠다 해놓고 소환도 불응해요, 체포영장 거부해요, 또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겠다. 그 말도 뒤집고 지금 뭐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자신 한 몸에 이 법적 정치적인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태가 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윤석열 씨의 이 행태는요. 저는 글쎄요, 조금 생각 있는 분이라면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분들조차도요, 저는 이런 행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럼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 방송 듣는 보수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지금 실망이 크고 많이 돌아섰고 아마 부끄러울 겁니다.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일관된 거짓말, 즉 취임 의혹 계속됐죠. 이번 사건 과정에서도 보면 뭐 이런 뭐 소환 다 불응하고 체포영장은 안 받는다. 대신 구속영장을 갖고 오면 받겠다 그러고 서부지법은 안 된다. 중앙지법은 받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궤변도 늘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법꾸라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법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법 기술과 이걸 다 동원해서 뭐 거짓말 같은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정말 자기 한 몸 안위만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자기 지지자들을 볼모로 삼는 아주 최악의 저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내놨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내란 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희가 왜 SNS 같은 데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이거 사실 계속 제재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신고를 장려했고, 그래서 저는 하물며 국민에게 총구리를 들이댄 내란을 지금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이걸 어떻게 SNS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형법 제90조에 따르면요,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하는 줄 수도 없고 3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이게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혹은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내란 선전 선동 행위는 당연히 신고하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의무가 있고 오히려 이런데 참여하는 것이 저는 뭐 정상적인 시민의식의 발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는 뭐 전체주의다, 뭐 계엄령이라고 하는지 진짜 계엄을 했던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그 계엄의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하는 거 금지하자 하는데 이걸 거꾸로 계엄령이라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비상 계엄 행위를 찬양하거나 혹은 제2, 제3의 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또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하거나 이 방해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전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저는 단호히 규제되어야 되고요. 특히 이런 행위들을요 아주 조직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차단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여론조사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돼서 자세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뭐 거의 뭐 붙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엄 이후 내란 이후의 상황이 이게 맞나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서 이게 보수 결집인가 아니면 보수층 과표집됐나 아니면 실제 여론이 이런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일단은 그런 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조사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국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결과 있긴 한데요. 저는 이건 뭐 지금 윤석열 그리고 국힘에서 워낙 집요하게 버티면서 가짜 뉴스를 또 확산하고 있고 또 극우 뭐 폐륜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하다 보니까요. 저는 뭐 그쪽 지지층이 좀 결집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는요.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좀 왜곡 편향된 질문이나 그쪽 극우 지지층들이 저는 좀 과대 표집되어서 약간 여론 조작 시도가 짙게 배어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사 결과가 탄핵이나 내란에 대한 국민 여론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전히 절대다수 국민들은 내란 반대하고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저는 이게 진짜 여론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표본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이게 한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죠. 제주 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주가 50% 넘게 국민의힘 지지가 나왔다는 게 이거 하나만 봐도 조금 뭐 심지어 광주나 이런 쪽에서 뭐 국힘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는 표집 자체 뭐 AR에서 이렇게 하면서 연령별 이런 표집도 좀 뭐 약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아주 편향되면 사실 중간에 듣기 싫어서 끊어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 성향의 분들만 과대 표집되는 이런 양상도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